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싸움은 가장 원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니까요. 이 같은 주장은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고고학적 유물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싸움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이나 병적 호란 같은 국가적 전쟁을 포함해 무려 7천여 회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외침을 겪고도 우리 민족은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일본처럼 호전적이지도 않은 아시아의 끝자락이 조그만 민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이 수천 번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농민, 승려, 그리고 심지어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까지 나서 막아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만 짓고 경전만 있던 이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문종무예로서 전해 내려온 바로 이것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택견의 유래를 삼국시대 고구려의 벽화나 신라시대 화랑정신에서 찾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의 택견이라 추정되는 무술들이 덕견이, 탁견 등 여러 이름으로 각종 문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구려에는 매년 3월에 신소도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습니다. 왕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용맹스러운 무사들이 나와 각종 무예를 겨루었는데 그중 하나가 덕견이라고 했습니다. 신소도 중에 열린 무예대회에서 승리하는 자를 선배라 불렀는데 단재 신채호가 쓴 조선 상고사를 보면 선배 제도가 고구려의 강성을 이룩했고 선배를 뽑는 경기 중에 수박과 덕견이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탁견으로 불리었던 시기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인사였던 최영련이 1925년에 쓴 해동죽지에 탁견의 모습이 제법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동죽지를 쓴 최영련은 손꼽히는 친일 인사였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배신하고 일본의 급식을 하던 최영련이 표현한 택견, 과연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발차기로 상투를 떨어뜨릴 정도의 실력이라면 택견을 하는 사람이라도 꽤 오랫동안 수련을 한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원수를 갖고 사랑하는 여인을 걸고 내기를 하여 빼앗는다. 보통 연인이나 아내를 내기에 건다는 것은 도박 중독에 빠진 극히 일부의 도박꾼들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친일파 최영련이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택견은 일본을 위협할 정도 위력적인 한민족 전통 무예이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택견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당시 일본의 태도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택견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나타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제히 탄압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1920년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었던 한 권의 사전. 한민족의 문자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조선총독부 조선어 사전에 삼국시대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택견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죠. 택견의 맥이 끊어질 수도 있었던 절박한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일본은 택견을 자신들에 맞서는 무서운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택견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동죽지에서 밝힌 것처럼 법적으로 금지하고 택견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택견을 할 수 없게 된 택견꾼들은 택견의 명맥을 잇기 위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택견의 정수는 춤에 숨겨두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럼 춤에 숨겨두었다는 택견의 정수가 무엇인지 같이 찾아볼까요? 춤에 숨겨둔 택견의 정수를 찾기 전에 이것 한 가지는 얘기해야겠군요. 택견은 흰색 한복을 입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 한복이라는 용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의적삼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군요. 중의적삼은 남자의 여름 호바지와 홑 저고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보통 중의적삼은 서민들의 경우 무명이나 삼배, 중인이나 양반의 경우 모시로 지어 입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택견인들이 중의적삼이라는 말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한복을 기본으로 하는 택견 수련복의 형태도 더 다양하게 변해도 될 것 같군요. 지금은 21세기니까요. 택견의 대표적인 동작은 품밟기와 활개짓입니다. 택견의 모든 동작과 기술은 품밟기와 활개짓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택견 인간문화재 정경화 선생이 저술한 택견 원론에는 품밟기와 활개짓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택견을 춤에 숨겨두었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에 다가가려면 택견 원론에 있는 다음 문장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택견을 보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택견의 유연성과 음악적인 리듬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볼까요? 혼자 택견을 익힐 수 있는 본떼배기입니다. 확실히 품밟기와 활개짓을 할 때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선 어떨까요? 택견의 견주기 장면을 보면 공방이 시작되기 전에만 품밟기와 활개짓이 보일 뿐입니다. 이처럼 품밟기와 활개짓을 빼고 나면 다른 격투 우술들과 구별이 힘들어집니다. 왜 갑자기 유연성과 음악적인 리듬이 사라져버렸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품밟기와 활개짓을 공격과 방어의 기술만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이미 택견 원론에 적혀 있습니다. 품밟기와 활개짓은 유연성과 음악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품밟기를 보통 삼각보법이라고 부릅니다. 택견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삼각보법은 사실 발의 움직임을 삼각형으로 만드는 것으로 따지면 수많은 격투 우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복싱 전적 396승 1패의 성적을 자랑하는 바실 로마첸코의 경기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의 빈틈을 노려 쉴 새 없이 펀치를 퍼붓지만 풋워크를 보면 꾸준히 삼각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활개짓도 마찬가지입니다. 활개짓과 비슷한 오히려 더 체계화된 공방의 기술은 다른 우술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활개짓 역시 견주기로 들어가면 왜 활개짓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택견의 움직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굼실대고 능청대고 덩실대는 것입니다. 즉, 품밟기와 활개짓은 공격과 방어에 유용한 것보다 자신의 몸을 굼실대고 능청대고 덩실댈 수 있도록 만드는 수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능수능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같은 무술이라 해도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택견의 정수를 춤에 심어두었다는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습니다. 품밟기와 활개짓을 통해 굼실대고 능청대고 덩실대는 몸이 만들어지면 택견은 마치 유연한 무용수가 펼치는 무술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한국무용과 택견은 안으로 바깥으로 굉장히 큰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무용의 기본적인 어떤 움직임의 구성은 정중동, 주로 정과 동이 구성이 돼서 이루어지고 또 택견도 정과 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택견의 품밟기와 활개짓으로 음악적인 리듬감을 살린다는 대목이죠. 택견이 한민족 전통 무예이다 보니 보통 국악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어울리긴 하지만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택견의 움직임은 정박자이고 국악은 변박자나 엇박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품밟기와 활개짓으로 굼실대고 능청대고 덩실대는 몸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예에서 리듬감이 왜 중요하냐고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리듬으로 공격과 방어를 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리듬감에서 펼치는 공격과 방어. 택견의 얼렁 발질만 봐도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품밟기와 활개짓을 통해 굼실대고 능청대고 덩실대는 몸, 즉 유연성과 음악적인 리듬이 살아나면 택견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한민족의 얼을 담고 있는 택견은 1983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택견은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간단합니다.
온 백성들이 몸에 익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을 지켜온 택견. 하지만 현재 택견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택견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택견을 하는 사람의 열정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의 애정이 더욱 절실한 순간입니다.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신념과 자부심처럼 택견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서 피어오를 것을 믿습니다.